지금 이 시점은 단순히 무역을 더하냐 덜하냐, 수출을 더하냐 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분기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양국가의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 중국은 첨단 기술은 수입을 하느니 그냥 이런 데 거 사서 쓰자, 이런 심리가 더 컸습니다. 어줍지 않게 만드는 것보다 사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의존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시절을 겪으면서 중국은 자생적인 기술 혁신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고, 지금 트럼프 2기의 초입에는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컬에서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전해드리는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한 놈만 패는, 즉 중국만 때리겠다는 관세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중국의 인터넷에서도 관세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맞받아치지는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했습니다. 어차피 중국에 부과된 관세가 제일 높은 것도 아니었는데 굳이 먼저 때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부담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중국이 대응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다 빠져나갔고 중국만 혼자서 이 싸움판에 갇혀서 너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런 원망들의 논리이고 배경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익 측면에서 중국이 무릎을 꿇었던 것과 꿇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경우에 차이점을 한번 돌아가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 경우, 그리고 안 꿇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미 중국에는 145%, 또 일부 품목은 어제 245%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10% 상태에서 남아있고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유예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4월 2일 이후에 중국은 반격을 했었고, 그런데 반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이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통일관세 10%를 똑같이 받았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은 34% 혼자만 맞고 기타 국가가 10% 맞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협상을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나라가 다 34%를 맞았을 가능성, 중국이 반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이 무릎을 꿇었다고 해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10%를 줬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없는 가능성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중국이 34%를 받고 그냥 무릎을 꿇었을 경우, 두 번째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변동이 있을까요? 34%를 때린 경우에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바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즉 중국은 지금처럼 높게 가지는 않았겠죠. 반항을 안 했으니까. 그 대신에 34% 정도에서 맞고 중국만 이렇게 홀로 부과를 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10% 정도로 갔으면 지금 시장 상황하고 비슷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훨씬 더 낮춰줬을 것입니다. 결국은 트럼프도 시장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나게 급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말이 바뀌어 나갈 것이고 또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정화되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34%를 다 때렸는데도 시장의 반응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상태에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145%를 맞고 심지어 245%까지 부과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그리고 34%에서 멈췄을 그런 상황에 있어서 수치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수출 제조업체들의 이익률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 수출 기업들의 이익률의 평균은 5% 미만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약간의 수출 보조금을 얹어 주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그런 수준인데 어차피 145%, 245%는 말할 것도 없고 34%만 부과가 되어도
절대 다수의 기업들은 불감당입니다. 감당이 전혀 안 됩니다. 만약에 오른 관세를 미국의 수입업자가 즉각적으로 다 자기들이 받아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정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책이 되겠지만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그렇게 해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안 팔리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올리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그 정도 올려서는 팔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중국 기업들이 모든 돈을 다 벌어가는 것처럼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큰 돈은 미국 기업들이 벌어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공장을 가진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7만여 개가 중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이번 후룬 보고서, 후룬 연구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국에서는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2024년 제중 미국 기업 특별보고서라는 것을 냈는데 데이터의 기준은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사실상 최초의 제중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보고서입니다. 목적은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국 내에서 매출액 1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7개가 나옵니다. 다들 익숙한 기업들이십니다. 애플부터 퀄컴, 테슬라, 월마트, 인텔,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들의 중국 내 매출액은 100억 불이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 1위는 단연 애플입니다. 전체 표본 기업들의 41%가 중국을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두 번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41%가 두 번째 큰 시장이니까 떠나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애플의 매출을 대략 여기 이 보고서에서는 3,800억 달러 그리고 중국의 매출액을 725억 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애플의 자료에서는 중국 매출액이 670억 달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670억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중에 한 25%가 순이익률이 이제 글로벌리 순이익률이 한 25% 되니까 그거를 대입을 해서 보면은 중화권에서 나오는 이익은 한 167억 불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환율로 그대로 계산을 하면 1219억 위엔이 나오는데 애플의 1년에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이 1219억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중국의 최대 기업인 텐센트나 알리바바 또는 샤오미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텐센트가 2023년에 매출액이 6천억 RMB가 조금 넘는데 순이익은 1180억 RMB입니다. 애플하고 비교를 해보시죠. 애플은 1년에 중화권, 물론 대만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만을 봤을 때 이게 그레이트 차이나 지역이니까 대만이 포함이 됩니다. 중국과 홍콩을 포함을 했을 때 아마 여기서 한 10%에서 15% 정도 다운을 시키면 1100억 정도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애플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중국 최대 기업인 텐센트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순이익과 같거나 더 많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애플과 텐센트를 비교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기업이 얼마나 중국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순이익을 올리는지를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후른 보고서의 조사 대상 기업들 전체 매출액이 2020년에는 2,15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3,028억 달러로 3천억 불이 넘어갑니다. 이거를 연평균 성장률 CAGR로 보면 K거로 12%씩 성장을 했고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의 1.3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난 4년 동안에 너무도 중국 사업이 어려워져서 철수를 하고 또 축소가 되었지만 미국 기업들의 매출액 성장률은 12%씩 올라갔고 전 세계 평균보다 1.3배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 회사, 그것도 망한 부동산 기업을 가지고 세금으로 장난을 쳐서 큰 부자가 된
그런 기업가일 뿐 해외 사업을 치열하게 수출하고 수입하고 해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수출업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에서 5% 정도 수익을 냅니다.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얼마나 수익을 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자릿수의 이익을 내고 있는 중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34% 관세를 부과해버렸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기업가들도 계산기를 주판을 두들겨 보고 뭔가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그래도 두 번째 시나리오처럼 10%와 34% 어느 정도 사이에서 협상의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회 수출 루트라도 확보를 해 가면서 버텨보려고 하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8년 이후에도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대미 직접 수출이라든가 대미 간접 수출까지도 절대 금액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도 버텨볼 만한 것이 적정 두 자리 수에서 조금 높은 두 자리 이 정도는 버텨볼 수가 있을 텐데 세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같은 145, 245 무슨 300, 500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두 번째 시나리오와 세 번째 시나리오 어느 중간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수출기업들, 정부가 아니고 수출기업들 자체가 그냥 포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숫자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따져보면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즉 단기적인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아니나 세 번째 아니나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져본다 그러면 세 번째 방안에서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전부 다 같은 엄청난 관세를 맞았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똑같이 관세 폭탄을 맞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회 수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다들 들어 누워버릴 테니까 같이 다 폭삭 망하는 길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억지로라도 장점이 뭐냐라고 따졌을 때 미국의 소비자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34%라는 이런 관세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면 수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써야 되고 필요한 물건들을 높은 가격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이 계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니까 멕시코 마약 밀수업자들이 위험한 마약 말고 그것에 상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란을 밀수하자 이런 농담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향후에 90일 이내에 협상이 잘 돼서 또 그 기간 동안에 잘 끝나면 모르겠지만 세 번째 시나리오 정도에서 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주식 채권 시장이 더 불안정해지면서도 결국은 트럼프는 두 번째 시나리오, 즉 지금 현재 상황으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중국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중국 입장에서 4월 2일 날 바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 경우와 지금 같은 상황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와 세 번째 시나리오 사이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굳이 따진다 그러면 한 매체에서는 대미 수출이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대미 무역 흑자도 한 600억 달러 정도 더 늘까 말까 이 차이는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느니 칼을 들고 최후의 1인까지 항전을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런 조롱을 국내적으로, 외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국내적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금액으로 봐도 얼마 차이도 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느니 차라리 명분을 쌓겠다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최후의 순간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은 언제라도 34% 안을 받아들이면서 수그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트럼프는 굉장히 반길지 몰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단순히 무역을 더하냐 덜하냐, 수출을 더하냐 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분기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양국가의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 중국은 첨단 기술은 수입을 하느니 그냥 이런 데 거 사서 쓰자, 이런 심리가 더 컸습니다. 어줍지 않게 만드는 것보다 사서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의존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시절을 겪으면서 중국은 자생적인 기술 혁신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고, 지금 트럼프 2기의 초입에는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dream for the best but plan for the worst, 즉 이것을 중국어로 얘기하면 양수 준비라고 합니다. 량서우 준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관세와 또는 어떤 나라와의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나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 더 어렵더라도 미국의 압박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정신무장을 하려고 하던 차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어야 정상인 상황인데 이걸 트럼프가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중국만 죽이겠다고 해주니까 중국 국내적인 분위기에서는 이런 정책적으로 반제, 미국에 대응하자는 그런 거국 체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이죠. 백성들인데 거의 현대판 대약진 운동의 분위기를 저절로 트럼프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러면서 중국이 양수 준비를 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원래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힘든 이런 체제에서 트럼프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1958년에 구호였던 초영 감미해서 차오잉 감메이라는 말은 영국을 초월하고 미국을 따라간다. 언제까지 15년 내에 영국을 초월하겠다고 해서 말을 타고 달리면 된다. 그들은 소를 타고 가고 우리는 뛰어가면 된다. 그들은 걸어올 때. 그래서 1972년도까지는 영국을 초월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에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대약진 운동의 포스터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촌스러운 포스터를 중국 공산당이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트럼프가 해주고 있다는 것이 이번 무역전쟁의 또 이번 무역전쟁 역사에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아마 역사책에는 트럼프는 미국에는 엑스맨이고 중국에는 좋은 친구였다고 기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